두 전문가의 그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플레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디플레 우려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한번 반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전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디플레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와 중국의 목표 물가가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의 목표 물가가 2%니까 그걸 밑돌면 또 마이너스 물가면 좀 디플레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원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의 목표 물가의 레벨 자체가 높을 텐데 당연히 신흥국들이 훨씬 더 높으니까 높을 텐데 그래도 디플레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는 디플레가 아니라면 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강구하는가?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집값 올려놓고자 물가 또 회복시키고자 또 경기도 반등시키고자 완화적으로 최근에도 LPR 5년 기준을 또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대폭. 그러니까 그런 액션들 또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액션들도 디플레를 상당 부분 중국 스스로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5번째 디플레예요. CPI가 네. 마이너스 들어간 거. 그렇죠. 그래서 디플레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디플레이지만 그게 과거의 4번의 디플레하고는 질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홍춘욱 장군 얘기하셨지만 네. 근데 뭔가 하나 다르냐면 예. 중국은 어미돼지의 숫자를 정부가 관리하는 중국이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 예. 이 부부간의 섹스의 숫자도 정부가 40년 동안 관리했지만 네. 주량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이제 중국의 정부가 관리하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 옥수수 가격하고 돼지 가격의 비가 6이 넘어가거나 또는 6 이하로 가면 정부가 바로 액션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하고 달리 이것의 경기의 주기를 정부가 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돼지가 3개월이면 이제 그 출하가 가능하고 8개월이면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구조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 역대로 CPI가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이제 뭐를 해서 그걸 극복하냐. 그럼 그 사이에 그 4번의 CPI 마이너스 때는 어떻게 했냐, 방했냐, 어떻게 됐냐인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금리 내리고 지준 내리고 통화 증가를 누리는 그리고 플러스 하나에서 더하는 것이 이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돈 풀어서 일본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중국은 지준 내리고 금리 내리고 이제 국채를 작년에 발행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루트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디플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벗어날 거냐. 이렇게 보면 이건 벗어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뭐 빅데이터를 돌려도 마찬가지고 계속 밑으로 간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너무 비관적으로. 네. 그럼 이제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인데 지금 뭐 특단의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통화 정책도 이렇게 강구하고 각종 뭐 시진핑 정부의 카드를 이렇게 계속 투입하고 있다 보니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투입해서 디플레를 막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동성의 장치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뷰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든 하라도 돈 풀면 시간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소비 심리가 죽어서 지금 이제 디플레이의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이 작년 7월에 보면 예금 순증이 거의 뭐 한 30조 위안 그 GDP의 25%가 네트로 증가한 게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GDP 25%의 통화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부동산, 뭐 주가, 뭐 소비 이게 다 이제 그 정상화되는 건데 지금 단계는 그게 30조에서 지금 한 24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한 6조 정도가 빠졌고
이게 이제 정상 수준인 한 10조에서 한 15조 상태로 내려오는 것, 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그 내외 정도 시간.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느끼는 그런 디플레감, 요각은 좀 다른 느낌으로 올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플레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생산이나 소득이나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디플레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방 세계에서 보는 그런 세 가지가 트리플 마이너스가 나오고 CPI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게 봐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중국의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고 저축액을 늘렸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또 기업들도 좀 많이 떠나고도 있고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도 뭐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단기간 안에 어쨌든 중국이 재정 정책이든 뭐 유동성 정책이든 뭐 이런 카드를 꺼내들고 있으니 어쨌든 다시 디플레 우려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좀 벗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죠? 저는 공급 과잉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공급 과잉이 생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금융억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중국 데이터를 믿지 않지만 네. 작년 5% 성장했다고 이번에 다보스에서 리창 총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5%를 성장했다고 하고 소비자 물가가 제로라고 하면 균형 물가는 5에서 6% 사이일 겁니다. 근데 예금 금리가 얼마냐면 1.3. 이번에 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3.7.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경제 내에 균형 금리 시장이나 균형 물가 어떤 그런 거에 비해 예금과 대출 금리를 극도로 낮게 유지하는 억압 국가라는 거고요. 우리도 이랬어요. 한국도 옛날 뭐 8.2 조치 이런 것들 보면 사채 동결 조치 보면 시장 균형 금리는 50%였는데 정부의 수출 금융 금리는 7%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흥 개도국일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왜 그 경제가 규모가 커지고 하면 금리 자유화를 해서 그 기업별 신용도 그리고 시장의 균형 금리 수준에서 이거를 자산을 시장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중국은 그걸 아직 안 놓고 있잖아요.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 버블이 생겼던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일은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 금리를 이용해서 작년 GDP 성장률 5%를 분해해 보면 물론 그 총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총합이 하나도 안 맞지만 분해해 보면 고정자산 투자가 늘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박살이 났는데 늘었다라는 건 기업 설비 투자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속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잖아요, 작년에. 자, 근데 고정자산 투자를 그렇게 늘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똑같아요. 돼지랑 똑같은 거죠. 지금 중국의 돼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잖아요. 네. 지금 도산하고 있는 사육도수가 급격히 지금 줄고 있으니까 저 물량 시장에 안 나오게 수출해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장에 맡기면 돼요. 근데 누가 받아주냐고요.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 저 물량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중국산 물량에 대해서 받아줄 것인가. 특히 이번에 유럽마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조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결국 국내에 도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과 고정자산 투자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소비를 부양하면 되는데 현재 지금 전 소장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1% 금리를 받으며 GDP의 20%에 달하는 예금이 잠겨 있다며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경기부양책이지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기부양책인가요? 구조가. 네. 저축액을 고려한다면? 예, 아니 네. 국민들의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저축에 다 올인되어 있는 나라인데 네.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기부양인가 금리를 인상하는 게 경기부양인가. 결국 지금 금리 인하는 기업들 대출금리 낮춰져서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네. 그러면 고용도 늘고 좋겠죠. 근데 재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가동률의 둔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노후화된 생산 설비들의 구조조정 이런 걸 해야 되는 구조조정의 압력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의 어떤 출현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CATL이 LFP 배터리를 가격을 이번에 50% 컷했잖아요. 자, 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혁신에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재고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건 디플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